그래서 죄수의 딜레마가 무엇이냐? 제가 항상 그 학생들에게 딱 와닿는 예시로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 전제를 항상 달죠. 이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과제 리포트를 제출했는데, 두 명의 과제 리포트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런 가정을 해보죠. 자, 두 학생을, 중요한 게 따로 부르는 건데, 두 학생을 따로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혹시 다른 학생의 과제를 베꼈거나 베끼도록 빌려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두 학생이 따로 대답을 하고 있으니까 경우의 수가 총 4개가 나오죠. 자백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A 학생과 B 학생이 있다면 A 학생도 자백할 수도 있고, 발뺌할 수도 있고, B 학생도 자백할 수도 있고, 발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학적으로 따지는 거 좋아하니까 경우의 수가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자백을 할 수도 있습니다. B 학생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죠. 자, 이 경우에 제가 이 학생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그게 소위 죄수의 딜레마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둘 다 아니라고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둘 다 아니라고 하면은 이게 어쨌든 아무도 자백을 안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강한 심증이 들지만 뭐 우연히 비슷한 건가 하고 둘 다 4점을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둘 다 자백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둘 다 자백을 했으면, 둘 다 자백을 했으니까 뭐 카피한 게, 그러니까 부정행위가 적발됐으니까 당연히 점수를 낮게 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 학생들은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1점은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를 잘 설계하면은 이제 제가 딜레마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를 만드는 거냐? B는 아니라고 했는데 A는 맞다고 했어요. 그러면 카피한 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제가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지금 A 덕분에 확인됐으니까 A는 그래도 양심은 있네. 양심 점수로 5점을 주고요. B는 숙제를 카피한 데다가 거짓말까지 했죠. 그게 심죄입니다. 0점을 줍니다. 반대 상황에서도 똑같이 해야겠죠. B는 자백하고 A는 발뺌을 한다고 해도 이제 B한테 양심 점수를 주고 A는 카피한 데다가 거짓말까지 했으니까 0점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참고로 항상 이거 강조하는데, 실제로 이런 있으면 여러분도 안 묻고 그냥 0점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위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볼게요. 이게 왜 딜레마 상황이냐? 이거를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친구랑, 다시 한번 얘기해주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이 친구랑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일까? 전략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략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잘 보시면 여기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얼핏 보면은 제일 좋은 건 둘 다 거짓말하고 4점씩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합계 8점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론 저한테 대해서는 배신이지만 상대 학생에 대해서 협력입니다. 물론 안 좋은 협력이죠. 그 공모를 하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흔히 코오퍼레이션, 협력이라고 부르고, 게임 이론에서는 흔히 C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거를 잘 보세요. 4점인데 둘 다 아니라고 하면 4점인데 4점씩 받아가는데, B는 아니라고 했는데 나는 자백을 하면 5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가능하냐면, 서로 말을 맞춰서 우리 둘 다 아니라고 하고 4점씩 받아가자로 합의를 한 다음에 뒤돌아서서 생각해보니까 저 친구가 순진하게 내 말을 믿고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죄송하다고 하면 나는 5점을 받는구나. 근데 A만 그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거죠. B도 그 생각을 하겠죠. 결론은 파국입니다. 둘 다 대신해서 1점씩을 사이좋게 받아간다는 게 흔히 좀 이따 얘기할 그런
내시 균형, 내시 이퀄리브리움이라는 게 핵심인데, 지금 보시면 학생끼리 협력을 할 거냐 배신할 거냐. 배신을 영어로 디펙션이라 불러서 D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C랑 D로 이렇게 하필 뭐 나라나 알파벳이라 많이 쓰이는데, 참 이 경우에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생각해보면, 말하자면은 둘의 어떤 이 페이오프라는 흔히 부르는데, 둘의 점수가 합산된 거를 최대화하려면 둘 다 당연히 아니라고 하고 4점씩 받아가서 둘의 점수를 8점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각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이거 잘 보시면 B가 협력을 하더라도 내가 배신하면 4점 받던 걸 5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B가 배신을 하더라도 나도 배신하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B가 배신을 했을 때 내가 협력하면 바보처럼 0점을 받게 되는데, B가 배신했을 때 나도 그냥 배신해버리면 1점이라도 받습니다. 그래서 B의 선택과 무관하게 나는 배신하는 게 유리합니다. 근데 B도 똑같이 생각하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제가 아까 설명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둘 다 합의해서, 우리 그냥 좀 1점씩 포기하고, 그냥 둘 다 아니라고 해서 4점을 받자. 라고 하다가도 돌아서서 항상 요 배신에서 1점씩 더 받는 요 유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소위 경제학에서 말하는 레셔널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둘의 이득에 두 명의 이득이 합산을 최대화하는 이런 걸 이제 글로벌 옵티멀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자원을 나눠 가지는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둘 다 협력을 해서 조금씩 덜 가져가더라도 둘의 이득을 합산시키기 나은데, 항상 상대방에 대한 배신의 유혹이 있습니다. 1점씩 더 받을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여기로 가게 된다는 게 내시균형이고요. 이거를 처음으로 고안한 사람이 지금은 타계하신 존 내시라는 수학자고, 이분이 흔히 노벨 경제학상이라 불리는,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했는데 노벨 경제학상이라는 상은 없습니다. 사실은 잘 들여다보시면 노벨을 기리는 스웨덴 중앙은행 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흔히들 우리가 노벨 경제학상이라 불리는 걸 받으신 분인데, 요분에 대한 소개하는 EBS 어떤 자료가 있어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원래 예전에 유튜브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요. 제가 그때 다운 받아놔가지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런 건데, 이게, 그, 설명한 것처럼, 합리적으로 선택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둘이 협력했으면 4점 받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1점씩 받은 거거든요. 요 합리성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그 애덤 스미스의 이론이랑 대비했던 게,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던 모든 인간이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게, 결과적인 합리성을 보장하지는 또 않는다는 거죠. 특히 여러 사람이 개입되면. 그래서 네트워크랑도 좀 관련된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늦게 온 학생들이 좀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빅데이터 국민대학 사업단에서 이런 대회를 하는데, 뭐 제가 나중에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이 물론 이거를 그냥 나는 이런 전략을 쓰겠습니다라고 글로 쓰는 게 아니라 파이썬 코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딩을 좀 하셔야 되고, 특히 요 과목에서는 다들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으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포텟 전략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좀 이따가 바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대중문화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보는 학생들도 많이 쓰는데, 다크나이트라는 영화 보면 조커가 배 두 대에다가 스위치, 이게 딱 죄수의 딜레마 거기서 사용한 거고요. 예전에 코로나 때도 이런 식의 딜레마를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모두 지키면 빨리 코로나가 끝났을 수도 있는데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좀 과도한 표현을 썼지만 어쨌든 이것도 결국에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생기는 많은 문제가 사실은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게 유리하냐, 이게 어떤 걸 하더라도 사실은 배신 쪽이 더 이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즐거운 거를 뭐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 뭐 이렇게 되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좀 코로나 시국에서 이 교양 과목 자료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하긴 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안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교양 수업 때 썼던 그 과제 채점의 딜레마로 제가 여러분이 아마 죄수의 딜레마 원래보다 과제 채점 딜레마로 하면 좀 더 이제 여러분에게 와닿을 것 같아 했는데 영광스럽게도 김범준 교수님이 제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런 식의 걸 생각했다라고 좀 쓰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김범준 교수님의 전작의 걸 가져오면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인류 사회에서 협력이란 게 어떻게 생겼는지가 오히려 소위 딜레마가 돼버립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배신하는 게 더 유리한데 협력은 그러면 왜 생겨났는가? 그게 오히려 재밌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저희가 공모전을 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도 어떤 전략을 썼을 때 본인에게 최대 이득을 볼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아까 배신하는 게 이득이라고 했지만 이게 게임을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여러 번 하게 되면 내가 배신만 계속해서는 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죠. 배신했을 때는 최고 점수가 1점이니까. 협력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내가 협력하면은 상대방이 배신해서 소위 호구가 될 수 있으니까 상대방이 협력할지를 잘 판단해서 그 사람이 협력할 것 같으면 내가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요게 전략입니다, 사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뭐 이런 유명한 분도 그 우리나라 경제학자 중에서 상당히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신 경북대학교 최정규 교수님이 뭐 이런 제목의 책도 쓰셨을 정도로 되게 중요한 분야입니다. 이타적 인간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협력한 이유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크게 막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흔히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제가 과제 채점 딜레마 얘기했는데 이 과제 채점 딜레마가 졸업식 전날 일어났고 그 친구를 졸업하면 다시는 안 볼 사이라면 아주 마음껏 배신을 하실 겁니다. 근데 아마 지금 배신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딱 이거죠. 예. 그 친구랑 계속 잘 지내야 되고 뭐 그러니까 반복되는 만남이죠. 오늘만 보고 말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걸 흔히 뭐 직접적 호혜성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게 요즘에 여러분이 그런 짓 하면 이제 친구들 사이에 소문이 나겠죠. 배신하는 놈이라고. 그래서 평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퓨테이션. 이거를 이제 뭐 간접적 호혜성이라고 불러요. 요즘 당근마켓이나 그런 데서도 이제 흔히 뭐 매너 점수라고 불리는 게 이제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고. 그리고 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만 써놨지만 제가 받는 강의 평가 같은 것도 이런 평판에 해당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랑 좀 관련된 얘기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연구하다가 로버트 엑슬로드라는 이쪽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 70년대 말에 반복되는 죄수의 딜레마에 대한 전략을 모집했어요. 그래서 그때 컴퓨터가 그때 뭐 많이 있진 않았겠지만, 그때는 이제 뭐 대형 연구소나 그런 데만 컴퓨터가 있었으니까 사람들 보고 종이로 이제 글을 써가지고 전략을 모집해가지고 어떤 전략을 쓰는 게 제일 많은 점수를 받을지 반복을 했을 때 그거를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전략들이 나왔습니다. 또 예능 프로그램에 뭐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무조건 협력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조건 배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분 내키는 대로 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가 하는 것 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우승한 전략이 아까 나왔던 소위 tit for tat 전략이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 tit for tat이라고 해서 TFT라고 부르는데, 이게 흔히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함무라비 법정 같은 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런 건데, 상대가 하는 걸 봐서 결정한다는 건데, 일단 이 전략이 어떤 전략이냐면, 이 우승했다고 했잖아요. 우승한 전략이니까 막 무슨 막 매뉴얼이 100페이지짜리고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일단 협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 만난 상대가 협력했으면 협력하고요. 전에 만난 상대가 배신했으면 배신합니다. 되게 뭐 인간 심리 생각해도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착한 사람들이 많네 그러고 협력하다가 배신하면 소위 흑화해가지고 이제 배신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건데, 이 진짜 단순한 전략 같은데 이게 우승했어요. 아무리 복잡한 전략을 막 써도 이게 우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70년대에 했던 거니까 지금은 특히 뭐 기계학습이나 그런 거 쓰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주최하신 분은. 그래서 이게 되게 단순한 전략이면서도 이걸 협력의 이득은 또 얻을 수 있죠. 상대방이 C를 하면 나도 C를 하니까 협력의 이득은 얻으면서 대신에는 꽤 단호하게 대처를 한 전략이라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김범준 교수님 책을 교재로 해서 제가 만든 그 교양과목 자료다 보니까 김범준 교수님 연구에 대한 언급이 많은데,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흔히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복되는 만남이랑 평판을 둘 다 고려해서 뭐 모델링을 한 게 있고요. 2017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이 플레이어 I가 시간 T에서의 전략이 착한 사람 전략을 쓸 수도 있고 사기꾼 전략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핵심이 뭐냐, 내가 게임에 참여할지를 상대방 평판에 맞춰서 결정합니다. 이거는 요즘에는 되게 흔히들 하는 거죠. 중고거래 같은 거 할 때 매너 점수가 너무 낮으면 조금 꺼려지겠죠. 그런 거를 모델링 하는 거고요. 대신에 배신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사기꾼이든 착한 사람이든 그냥 배신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웠고, 그래서 평판이란 게 뭐냐, 상대방이 과거에 게임을 할 때 몇 번 협력을 했냐 그거를 평판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거 타우번이라고 설정을 해놓은 게, 그러니까 모든 게임을 다 고려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이유가 이게 게임에 참여할 때부터 다 하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 좀 점수 낮아지면 이제 갱생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자숙 기간을 좀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사람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복잡해지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상대방의 평판에 맞춰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끔씩은 랜덤으로 뭐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관용도 넣고 하는데, 요 관용이 사실은 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평판이 안 좋으면 무조건 게임 안 한다 라고 하면은 그 인구 집단 자체가 도태돼가지고 계속 배신만 할 거기 때문에 사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입실론이라는 확률로 평판이 나쁜 사람하고도 게임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거는 뭐 전략 매트릭스, 그 페이오프 매트릭스에서 이렇게 괴수의 딜레마의 상황을 썼고, 뭐 전략을 수정하기도 하고 뭐 각자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핵심이 뭐냐면 저 관용의 효과인데, 이게 뭐 이 연구 논문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아까 말한 관용, 그러니까 평판이 나쁜 플레이어한테도 1% 확률로, 별로 높은 확률 아닙니다. 100번에 한 번 정도 게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협력의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아예 갱생 기회를 안 주는 거에 비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말고도 뭐 죄수의 딜레마 관련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고요. 참가 신청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고요. 첫 번째 전략 마감일이 1월 7일입니다.